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스빗입니다. 오늘도 정의진 선생님의 나를 알기 위해서 쓴다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두 번째 요거 책이고요. 3장 4개의 여성은 고통이자 자원이다 라는 파트입니다. 이 책 자체가 정의진 선생님이 신문에 연재하셨던 독후감들을 모아놓은 것이라서 책 제목을 읽고 그거에 대한 선생님의 글을 읽고 저의 감상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고통의 문제, C.S. 루이스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가? 왜 세상에 악이 판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신앙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원망이다. 고통은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트린다. 신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진 인간은 고통으로 인해 온전해진다. 책의 요지는 고통은 피할 수만 있다면 겪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무의미하지만 어차피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 이런 종류의 인생사는 의미 추구만이 답이다. 고통의 가치는 오로지 해석에 달려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었어요. 누구나 고통을 겪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고통에 대한 것은 오로지 해석, 의미 추구만이 답이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의 나의 지금 이 시기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의미를 잘 부여하면 내가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그런 성인의 경지로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의미를 잘 부여하지 못한다면 그냥 속물로 살아가겠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루이스의 제치대로 아버지는 유일한 절대자지만 할아버지는 보통 명사다. 이것이 고등 종교의 출발이다. 심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정의롭고 고뇌에 차 있다. 사랑을 퍼주는 만만한 분이 아니다. 이 책의 맥락에서는 할아버지는 기복신앙을 상징하고 차원 높은 믿음은 아버지가 실현할 일이다. 주인, 조물주를 아버지라고 가정한 이상 불가피한 일이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하나님 아버지의 법은 가부장제를 상징하는 언설이다. 흑인 신학이나 페미니즘의 줄기찬 문제 제기 속에서도 여전히 아버지는 백인 남성으로 상정된다. 문제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대부분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법을 제대로 실현하는 책임있는 가부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남성들 사이에는 첨예한 계급 격차가 있어서 부양자, 보호자라는 남성의 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성을 구비한 남자가 드물다. 나를 보호하는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는 아버지, 아버지들이 직접 호소하다시피 그들은 용감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들끼리의 경쟁이지만 어쨌거나 경쟁사회에 지쳐있다. 기대는 버린 지 오래, 무책임, 폭력, 찌질함이나마 좀 관리해 주었으면 한다. 정의로운 신앙인들은 심판할 능력도 없는 아버지의 권위적인 사랑보다는 어머니, 그가 노동으로 만들어가는 보살핌 윤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단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진짜 그건 개인의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그런 어머니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너무 가부장적으로 좀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좋았을 수도 있죠. 솔직히 저도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미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21세기 요즘 시대에는 페미니즘적인 맥락에서 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아버지는 권위적이죠. 근데 어머니는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품어주시고 그런 어머니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 책은 나를 대단하다고 하지 마라. 헤릴린 루소. 책 중에 책이 아니라 강의 제목이 그런 페미니즘은 없다. 불안은 어떻게 혐오가 되었나? 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대요. 어쨌든 페미니즘은 무엇이 페미니즘인지 또 그것은 누가 정하는지를 경합하는 인식론이므로 앞에 문구는 좋았다. 그러나 불안은 하는 이 구절은 상투적이다. 누군가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소문이 돌면 나오는 분석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척하는 세력은 기득권층도 있지만 비슷한 처지의 약자인 경우가 많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다. 이 문구는 잘 살게 되면 마치 불안이 없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준다. 나는 다른 구호를 제안했다. 무지는 어떻게 나됨이 되었나? 사람마다 아는 분야가 다를 뿐이다. 왜 어떤 지식은 사상이고 어떤 지식은 경험인가? 왜 어떤 무지는 수치스러운데 어떤 무지는 권력이 되는가? 무식하다는 욕 같지만 자기 위치를 모르는 이들에겐 완장이다. 그래야 통치가 가능하다. 대개 남성들은 지식인이든 아니든 여성주의를 모르는 것을 자랑스럽거나 당연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진정한 페미니즘을 가르치려는 이들도 심심찮다. 그죠? 여성주의를 모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혹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참, 그죠? 우리 사회에는 장애, 성별, 이성의 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 나는 정상인들의 무지가 차별의 엔진이라고 생각한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번 대응할 수도 없고 교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고단한 삶이다. 무지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해결하기 어려운 권력은 몰라도 되는 권력이다. 그죠? 무지가 차별의 엔진이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글쓰기는 삶과 분리될 수 없다. 내게 여성은 고통이자 자원이다. 항상 양가 감정에 시달린다. 자기 혐오와 연민, 피해의식, 분노가 나를 삼킬 때는 나도 저자처럼 죽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글쓰기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의 자기 재현이다. 이 책은 내가 아는 자기 이야기 중 최고다. 이런 사유에 도달하려면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야 할까? 이 책은 장애 여성 관련서가 아니다. 몸, 관계, 사회라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룬다. 인문학, 인문서의 모델이자 타저 없는 사회라는 인류 최상의 선을 보여준다. 이 책의 가장 빼어난 정치학은 배려, 호기심, 평등처럼 아름다운 듯 보이는 태도가 실제로는 얼마나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배제의 정치인가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글쓰기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의 자기 재현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약자로서 당했던 것들을 글로 하려면 그 고통이 다시, 그 아픔이 다시 밀려올 거 아니에요. 자기 재현, 그대로 재현하는 거. 그리고 강자의 말밖에 없는데 약자의 말을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렵겠죠. 어렵고 힘들다. 아, 나도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나의 약자성은 무엇일까? 혹은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배려, 호기심, 평등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태도가 실제로는 얼마나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배제의 정치인가? 나는 배려라고 하고 호기심이 있어 다가가고 평등, 같아지라는 요구죠. 너는 나와 같아야 돼. 이런 다 폭력이죠. 이런 것들, 배려라는 이름으로, 호기심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했던 게 얼마나 많은가. 폭력적으로. 무지한 사람들과 달갑지 않은 조에 나오는 얘기들은 나도 매일 듣는 레퍼토리다. 무지는 지식이 없다는 뜻을 넘는 심오한 말이다. 영어의 쿨루는 단서, 실말이라는 뜻이므로 쿨루가 없는 인간은 개념이 없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화는커녕 접촉에서부터 폭력을 발산하는 사람들이다. 본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 권력이 부여한 무지는 국가도 구할 수 없다. 그들을 밟아줄 코끼리가 필요할 뿐이다. 접촉에서부터 폭력을 발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누구나 질문이라는 형식의 모욕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여자가 왜 직장을? 장애인이 왜 공부를? 사람들이 무지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즉 잠시 입을 다문다면 그것이 평화요, 힐링이다. 인간이 자기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통로는 거울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질문이란 형식의 모욕,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잠시 입을 다물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평화요, 힐링인데 입을 자꾸 열어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분들이 있죠. 특히 나이든 남자 어른들. 그 다음에 181쪽 문명 속의 불만, 지그문트 프로이트. 코페르니쿠스 이후 우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마르크스 이후 우리는 인간 주체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인간 주체에는 중심이 없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알티세르의 이 말은 서구 근대사에 대한 가장 훌륭한 요약 중 하나가 아닐까. 프로이트 사상은 결정론적이지만 흥미롭게도 뿌리보다 더 강하고 섬세한 가지들이 파생했다. 혐오에 대한 고전적 분석도 프로이트에게서 나왔다. 그는 인간이 자기 외부 타자를 만들어서 인생고를 해결한다고 보았다. 그 과정이 문명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 사회의 문맥이다. 식민과 독재를 경험한 우리에게 문명은 후진성을 극복하는 계몽, 발전, 진보 등 긍정적 의미로 쓰이지만 프로이트에게는 문명과 본능적인 삶, 성욕의 대립을 설명하기 위한 중립적 의미였고 걱정거리였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인생은 너무 힘들다. 인생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고통과 실망과 과제를 안겨준다. 인생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수단으로 세 가지가 있다.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고통을 가볍게 생각하도록 하는 강력한 편향, 고통을 줄여주는 대리만족, 고통이 무감각하게 하는 맞추지. 인간은 원래 행복할 수 없는 종자다. 인간의 행복은 오직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본 고통의 근원은 유한한 육체, 외부 세계, 타인과의 관계였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혐오는 말할 것도 없이 여성 혐오다. 고통을 자기 일부로 수용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때 처음 등장하는 존재는 동물, 자연, 본인의 배설물이다. 남성, 인간에게 여성, 인간 아님은 이 세 가지를 인식하는 시작이자 교집합이다. 이렇듯 모든 혐오의 출발은 자신이다. 자기 내부의 관념에서 나온다. 파시즘이 그 정점이다. 파시스트는 피하, 자아 경계가 없다. 나는 세상이다. 이런 건데요.
인생을 견뎌내기 위해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강력한 편향이라든지 대리 만족이라든지 마취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성 혐오를 하는 거죠. 남자들이. 모든 혐오의 출발은 자신이다. 자기 내부의 관념에서 나온다. 혐오 봐라. 근데 그는 언제나 생각의 실마리만 줄 뿐이다. 프로이트가. 프로이트는 실천력이 없다. 분석과 설명의 대가지만 예언자도 위로도 주지 못하는 나라고 밝힌다. 하지만 나는 그의 전치, 자리를 옮기는 것, displace 개념을 좋아한다. 남 탓으로 돌리거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씹는다. 여성은 남성에게 언어의 토대가 된 존재다. 한마디로 가장 만만한 타자다. 남성은 여성과 접촉하고 싶으나 접촉하면 자기가 오염된다는 논리적 모순 때문에 이치와 논리를 포기하고 막 나간다. 이 과정에서 전쟁과 폭력은 필연적이다. 자기 행동의 의미를 모르므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개념이 없다. 이 방면의 대가 안드레아 드워킨이 말했다. 의미를 모르면 고통도 없다. 나는 최근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 현상이 혐오일까 다소 의문이 든다. 전통적인 혐오, 포비아는 공포와 무지로 작동한다. 지금 일련의 사건들은 무지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그냥 약자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들의 자기 도취에는 타인을 짓밟겠다는 의지가 있다. 근대적 인권 상식은 규범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것인데 규범에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은 자유지만 발화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들은 어떤 규범은 지켜야 하고 어떤 규범은 무시해도 된다는 게임의 법칙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약하고 편한 집단만 타깃이 된다. 상대를 혐오하고 조롱, 풍자했을 때 어떤 사회적 처벌과 반응이 벌어질지 잘 아는 권력 관계의 달인이다. 남성연대 앞에서는 어떤 사유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가해를 방어하는 일부 좌파 지식인을 포함해 이들의 반사회성은 사회적으로 훈련된 문명의 결과다. 혐오 발언은 자기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용기도 없는 이들의 테러다. 자신을 모르는 이에게 가장 좋은 치유는 면벽이다. 면벽? 깨달을 때까지 격리다. 이런 건데요. 참, 혐오가 문제고, 참 안타깝죠? 약자를 함부로 취급하는 거. 자기 도취에는 타인을 짓밟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185쪽 제2의 성 시몬 드 보부아르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나를 포함한 여자의 일생의 일부다. 내가 아는 한 실제 상황을 모두 보고한 피해자는 없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통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성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면 이미 가부장제 사회가 아닐 것이다. 검경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까? 강간 신고율이 왜 6% 미만이겠는가? 지금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사회적 경력, 인간관계, 심지어 목숨을 걸고 사건을 알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한 놈도 있는데 왜 나만에서부터 피해자 말은 사실과 다르다까지 용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사건이 경찰서로 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터진 것은 역사의 부메랑이다. 억울하면 5,000년간 누적된 아버지의 역사를 공부하라. 그런 사람이 남성 페미니스트다. 가해자가 페미니스트로 갱생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번에 제기된 사건들의 내용과 불법의 정도는 동일하지 않다. 폭력의 물리적 심각성만 강조될 때
진짜 구조는 실종된다. 여성 대상 폭력의 특징은 가장 죄질이 나쁜 사례가 법으로는 가장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버지, 남편, 애인 같은 남성과의 관계에 의해 정해진다. 남성만 인간이므로 제1의 성, 여성은 남성의 소유, 부속, 기호이기에 제2의 성이다. 성적 소수자나 아줌마는 제3의 성이다. 무슨 걸은 여성이 자기로 인해 의미를 지닌다는 조물주 망상이다. 그래서 여성주의는 양성 이슈, 여염 대 남염식의 대칭 언어가 아니다. 여성주의는 인간과 인간의 여자로 나누는 권력에 대한 질문, 즉 인간의 범주에 관한 인식론이고 제2의 성은 그 역사를 압축한다. 그리고 188쪽입니다. 요거는 이제 젠더와 민족 니라 유발 데이비스의 책인데요. 요 글은 제목이 페미니스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볼게요. 글이 너무 좋아서 통째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김미영님께 메일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그간 한 번씩 답장하다가 기력이 달려서 지면을 빌립니다. 성별 불문하고 질문은 한 가지, 아니 항의라고 해야 할까요? 독자분들은 말합니다. 제가 쓴 책 혹은 수많은 여성학 책 어디에도 여성주의자의 개념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글에서 여성주의자의 개념이 안 나왔다니 저로서는 뿌듯하고 독자분께서는 제대로 읽으신 것 같네요. 제가 여성주의 주변에 25년쯤 있었는데 지금까지 읽은 책 중 페미니스트의 개념을 규정한 책은 아직 못 봤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성주의자를 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없다. 흑인인 저는 여성이 아닙니까? 나는 레즈비언이지 여성이 아닙니다. 남녀 구분 자체에 반대합니다. 페미니즘은 정의될 수 없는 경합하는 담론입니다. 여성이 남성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는 각각 다릅니다. 이해와 요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적은 것은 유명한 페미니스트들이 한 말이고 제 소견을 말한다면 경계에 대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페미니스트냐고요? 페미니스트는 직업도 정체성도 멤버십도 아닙니다.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어쩌면 그냥 지칭 명사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사실 마르크스주의자든 채식주의자든 뭐뭐주의자라는 표현 자체가 평화의 언어는 아니죠. 대개는 적대, 비난, 신문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물론 저는 페미니스트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이 여성주의적인 것인지는 늘 고민스럽습니다. 나는 페미니스트다는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그 효력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선언은 일시적 전략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페미니즘의 정의가 불가능한 것은 태생적 모순입니다. 모든 여성은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여성이라는 울타리로 억지로 묶고 여성의 가치를 남성을 위한 삶, 이것이 성역할 규범입니다. 으로 정해놓은 것이 성차별이니까요. 지구상의 여성이 약 35억 명인데 어떻게 여성이 같은 처지일 수 있겠어요? 간혹 부자 여성이 있고 가난한 남성이 있는 것이 그렇게 이상합니까? 페미니즘은 계급, 인종 등 여성들 사이의 다름을 인식하고 차이를 갈등이 아니라 자원으로 삼고자 하는 세계관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동시에 이동하고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차별은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는 그 사회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직진을 강조하는 정체성의 정치보다 교차, 우회로, 가로지르기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횡단의 정치가 유용하지요. 성별, 계급, 인종은 독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제도와 결합해야만 작동 가능합니다. 그러니 계급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성주의적 인식은 필수입니다.
젠더는 이미 계급화된 개념이며 계급이나 민족은 젠더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 젠더가 중요하냐, 계급이 중요하냐는 식의 질문을 받으면 답하지 마시고 엥겔스부터 읽으세요 라고 친절을 베푸세요. 여성주의 의식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여성주의에는 반드시 누구의 여성주의인가 라는 논쟁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매매가 가장 대표적인 이슈일 것입니다. 여성이나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격렬하지요. 이럴 때는 어떤 입장이 여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책을 읽으세요. 부제가 아주 정확합니다. 정체성의 정치에서 횡단의 정치로. 페미니즘에 관한 최신 논의이자 고전입니다. 그런데 법을 적용하는 판관도 아닌데 개념이 그리 중요한가요? 원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권력 아닙니까? 언어는 권력 투쟁의 산물이고 수시로 변합니다. 모든 지식은 임시적이고 임의적이지요. 사전은 그 과정을 반영할 뿐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뭐주의자보다 성실한 인간을 선호합니다. 아 참, 국립국어원은 남성 페미니스트를 여성에게 친절한 남자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앞에 예쁜 여성에게만 붙이면 완벽하네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는데요. 정말 모두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 페미니스트는 직업도 정체성도 멤버십도 아닙니다. 그죠? 뭔가 자꾸 정의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페미니즘이 뭐냐? 페미니스트가 뭐냐? 정의를 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겠죠. 페미니스트다. 이런 거는 일시적 전략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여성, 페미니즘 정의가 불가능한 것은 태생적 모순입니다. 모든 여성은 여성이기 이전의 인간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여성이라는 울타리로 억지로 묶고 여성의 가치를 남성을 위한 삶으로 정해놓은 것이 성차별이니까요. 참. 그래서 모두 직진을 강조하는 정체성의 정치보다 교차 우회로 가로지르기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횡단의 정치가 유용하다. 그리고 개념이 그리 중요한가요? 원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권력 아닙니까? 언어는 권력 투쟁의 산물이고 수시로 변합니다. 뭐 이런 거. 무슨 주의자보다 성실한 인간이 좋다. 그죠? 자꾸 이제 규정하려는 버릇을 고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은 헬렌 켈러, 도로시 허먼입니다. 헬렌 켈러를 모르는 사람도 드물지만 그가 공산주의자이자 페미니스트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도 드물 것이다. 그래서 헬렌 켈러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도로시 허먼의 헬렌 켈러를 읽으면서 위인전에는 어떤 종류의 19금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했다. 어렸을 때 읽은 것과는 너무 다르다. 어린이는 세상을 알면 안 되나? 사실 모든 동화의 원작은 잔혹극이다. 위대한 인물은 부정의한 사회와 투쟁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헬렌 켈러가 헌신했던 사회운동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주류 사회가 인정한 성취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일까? 그쵸? 이렇게 골라가지고 전달을 하는 것도 웃기죠. 어린이는 세상을 알면 안 되나? 이런 질문. 도로시 허먼이 본 헬렌 켈러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박제된 인식에 대한 교정이자 도전에 있다. 3중 장애 여성은 공산주의자 페미니스트이면 안 되나? 박제는 생각보다 무서운 말이다. 박은 벗기다, 깎다, 찢다라는 뜻. 그러니까 아예 다르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와 그들의 사회운동에 대해 판관 노릇을 자처하며 이러쿵저러쿵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책에도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한다. 사람들은 헬렌 켈러가 장애운동 외에 다른 사회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싫어했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성스러운 이미지와 도덕 관념으로 그를 숭배했다. 참, 장애는 인간, 몸의 개념을 규정하는 근본적 인식 범주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장애, 성별, 인종, 성 정체성은 모두 몸에 대한 사회적 해석이다. 전통적으로 페미니즘은 성적 소수자나 노동자 계급과 연대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나는 장애인, 노인, 건강 약자와의 연대에 더 관심이 있다. 그리고 다음 책, 한 여자의 선택. 폴란데비, 마리에 테레즈 쿠니, 폴 람발리의 책입니다. 이 책은 실존 인물의 자서전이다. 여성의 삶에 관한 입문서가 필요하다면 권하고 싶다. 성차별이 어떻게 계급, 관습, 인간 심리와 연결되어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총 523쪽에 걸쳐 천민소녀 나 폴란데비가 말한다. 한 페이지 건너 그들이 나를 마구 때렸다. 그들이 나를 강간했다. 이 여성의 삶이 극단적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입장 역시 또 하나의 극단이다. 흔히 소설보다 더 극적인 현실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런 소설을 읽지 못했다.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의 현실에 대한 상상력이 없다. 10살에 35살 남자에게 팔려가 학대를 당했고 16살에 산적에게 납치되어 산적이 된다. 18살에 산적 두목이 되어 가난한 이들을 돕다가 자신을 강간했던 남성 중에서 22명을 살해한다. 1983년 인디라 간디 총리를 상대로 하여 천민계급과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회복, 동지의 안전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자수한다. 54가지 혐의, 11년간 감옥살이, 출소 후 96년 총선에서 상류 계급인 상대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2001년 집 앞에서 2명의 괴한에게 살해당한다. 이후 그들은 탈옥했다. 그의 삶은 영화 밴디드 퀸으로 제작되어 칸 영화제에서 호평받았다. 참, 성폭력과 성역할은 문화적 규범으로 인식되어 법적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들은 사적 복수를 꿈꿀 수밖에 없다. 실행하고 성공하는 사례가 많겠는가? 엄두도 못 내고 평생 분노와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여성이 많겠는가? 20살도 안 된 산적 두목 플라는 처음에는 자수를 거부한다. 이유는 간단했다. 경찰에게 또 강간당할까봐서였다. 그의 일생은 머리통이 박살나기 직전까지 강간에 대한 생각뿐인 사는 이유가 강간인 부자, 경찰, 불량배, 가족, 지나가는 사람들이 휘두른 폭력의 연속이었다. 그러다가 깨닫는다. 그들이 폭력을 쓰면 나 또한 폭력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나를 때렸던 사람에게 매를 들었다. 나는 점점 더 그를 세게 때렸다. 복수에 대한 갈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죽여버리는 것은 너무 자비로운 일이었다. 토막낼 것이다. 오늘 한 토막, 내일 한 토막. 얼마나 당하고 살았으면 사람이 이렇게 사적 복수를 할까요? 국가가, 제도가 제대로 복수를 안 해주니까,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복수를 하는 거죠.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책은 200쪽 남성 페미니스트 톰 디그비 역금.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유형의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있는 것 같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성별 제도를 구조적인 억압으로 인식하고 일상에서 여성주의를 실천한다. 예를 들어 군대의 남성성에 반대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남성,
결혼 제도가 국가의 복지 정책을 대신하고 있다며 비혼을 고수하는 남성. 시간 배분과 순서에서 가사 노동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는 남성. 작은 실천이지만 집에서 앉아서 소변을 보는 남성도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여성주의를 진보나 정치적 올바름의 한 종류로 보고 자신을 남성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한다. 심한 경우 자기보다 페미니즘 지식이 없는 여성을 무시하고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남성을 비판하기 위해 여성주의 완장을 이용한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페미니스트 여성과 연애하기 위해 여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최악은 불성실한 루저인 자신을 남성 페미니스트로 포장하는 경우다. 이들은 빈대를 연대라고 주장하면서 가부장제 연애 시장의 틈새를 파고든다. 고학력 중산층 페미니스트에게 접근해 자신을 남성다움을 포기한 올바른 인간으로 고해하고 상대방의 자원, 돈, 지식, 섹스, 보살핌을 착취한다. 분업, 양다리를 하는 남성도 심심찮다. 돈과 지식은 페미니스트에게서 얻고 진짜 연애는 일반 여성과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여성주의 입문서인 동시에 고전이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주의자로 살려면 뇌혈관이 터지기 전에 성불해야 한다. 24시간 복잡한 현실, 모순의 사유가 기다리고 있다. 최근 자신을 남성 페미니스트, 게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나는 이들이 진정한 페미니스트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없다. 여성주의와 자신의 관계 맺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과 인식자와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죠? 저도 제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성주의와 어떻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여성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203쪽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 금수저 흑수저 김대중 이회창 후보가 대결한 15대 때부터 18대 박근혜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가족제도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좌우한 핵심 요소였다. 이회창 아들과 사위는 모두 군대에 가지 않았고 18년간 통치했던 전직 대통령의 딸은 그 사실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이를 분석한 주장을 접하지 못했다. 여성주의는 사회 구성 요소로서 성별 체제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인식론이다. 어떤 사상에 대한 무지와 무시는 묵살이라는 두 음절로 요약할 수 있다. 침묵시키고 없애버리는 것.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은 인류의 문화유산이라 할 만한 고전이다. 그만큼 한계와 비판도 많았지만 마르크스주의에서 가장 여성 친화적인 텍스트다. 주요 내용은 채집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이행, 정착, 축적, 부의 탄생, 이성의 가족, 여성에 대한 성적 통제, 부의 세습, 관리체제로서의 국가의 필요이다. 하지만 이 개념들은 이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제목 세 단어 중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여러 주제로 읽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페미니스트가 관통죄를 폐지한 줄 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일부 일처제는 역사상 어느 시대와 장소에서도 실현된 적이 없다. 축첩, 성구매, 혼의 사랑 따위가 이를 보완해왔다. 남녀 경제력의 천지차인데 사랑만 평등한 일부 일처가 가능할까? 문제는 이성의 가족 제도에 대한 엥겔스의 무지였다. 이는 인종, 공간, 언어 이론과 함께 혁명 이론으로서 결정적 오류였고 실제로 실패의 원인이었다. 사랑에 기초한 결혼? 이들은 다른 문제에는 유물론자지만 유독 성과 사랑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알면 이해관계다. 몰라도 된다. 이게 기득권이다. 기득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행사하는 것이 묵살이다. 모든 지식의 전제는 젠더다. 동시에 여성주의는 이성예제도, 인종, 계급 문제와 얽혀있다. 모든 언어는 전제의 전제, 그 전제의 전제가 있다. 지적인 대화란 최종 산물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전제들의 가시화와 비가시화를 심사하는 권력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다. 그죠? 전제가 중요하죠. 전제를 가시화하는 혹은 비가시화하는 권력의 위치를 추적하는 게 지성이 할 일이다. 그쵸? 207쪽. 사랑받지 않을 용기. 알리스 슈바르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페미니스트의 일상은 흥미진진하다. 더불어 저절로 청명해진다. 성별에 개입된 현실. 여성 문제는 매우 복잡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생각하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데다 성별 문제를 사소하게 여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동료, 커뮤니티, 사랑받지 않을 용기 같은 책이 필수이다. 내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변치 않고 반복되는 질문들. 남자도 차별받아요. 우리 집은 엄마가 왕인데 성차별 주장은 억지 아닌가요? 몇 년 전에는 어느 대학원 신문사로부터 여성도 철학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달라고 원고로 청탁받은 적도 있다. 나는 친절하게 대응하는 편이다. 여성은 부끄럽지 않은 태도만으로도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부드럽지 않은 태도만으로도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래 확정되지 않은 다형적 섹슈얼리티를 갖고 있으며 이성애의 정상성은 제도의 결과일 뿐이다. 남자들이 삶을 즐기는 동안 여자들은 칼로리를 계산한다. 시장을 만드는 것은 상품이 아닌 수요, 남성이다. 성판매 여성과는 연대하되 성매매와는 싸운다. 성폭력범의 4%만이 모르는 남자다. 구구절절 성경이다. 내게 메일로 질문하는 분이 많은데 직접 읽기를 권한다. 이 책에 대한 나의 관심은 우리말 제목이다. 사랑받지 않을 용기. 자기 비하를 그만두고 다른 여성을 존중하자. 남성 사회에서 사랑받지 않을 용기를 내자. 사랑받으려는 노력은 삶의 동력이지만 어느 지점부터 다른 길을 간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기 발전의 에너지가 되지만 지나치면 비굴하거나 부정의한 사람이 되기 쉽다. 이 문제는 여성에게 아주 복잡하다. 가부장제는 남성에게 여성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류하는 권한을 부여한 인류 최악이자 최고의 노예제다. 여성에게 사랑은 정치 경제학이다. 성원권, 생존의 문제다. 사랑받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동시에 분열적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요구가 지나칠 때 분노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실은 자주 온다. 자기도 모르게 정의감이 생긴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 평소에 외롭지 않을 능력, 자원, 자기 언어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 과정이 여성 운동이다. 이런 것이었고요. 누구에게 사랑받을 것인가? 권력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받으면 된다. 권력은 비겁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만 건드리는 법이다.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유익은 뭐냐면 정희진 선생님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쓰셨기 때문에 나도 매 순간 이렇게 사고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의 틀, 이런 형식, 이 마음가짐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계속 읽다 보면,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이런 식으로 사고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책의 유익인 것 같아요.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리처드 겔즈. 성폭력, 가정폭력. 정확한 표현은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가장 오래된 인류 역사다. 가장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행해지지만 언제나 사소한 문제로 취급된다. 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단체에서 상근자로 일하다가 가정 내 성 역할과 인권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다.
당시 겪은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나는 미국의 자료에 압도당했다. 70년대 레디컬 페미니즘 운동의 산물이다. 여기서 첫 번째 좌절.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피해 당사자도 듣는 사람도 믿기가 어려워 면담 과정이 쉽지 않다. 피해 여성은 경험한 자아와 말하는 자아의 격차, 누가 내 말을 믿을까 때문에 스스로 자아를 조절한다. 청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나도 그랬다. 나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타인에게 어떻게 설득할까?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경미한 사례만 간략하게 인용하고 분석에 집중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과장이 심하다, 주부생활 표절한 거 아니냐는 독허감을 말할 때 두 번째 좌절이 왔다. 어머니가 맞고 사시냐, 매 맞는 남편도 있다. 폭력 가정은 극소수다처럼 여기 다 적을 수 없는 내용이 세 번째 좌절이다. 왜 여성의 경험을, 말을, 생각을 믿지 않을까? 연구자가 남성이라면, 피해자가 남성이라면 이런 모욕을 당했을까? 나는 평생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성학 생존자가 될 수 있을까?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식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겪은 사람을 포함해서 아무도 모른다.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여성주의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지만 곧바로 통념으로 전락한다. 학문의 자유는 그 직전까지만 필요할 뿐이다. 강도, 교통사고로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여성보다 구타로 인한 상해로 치료받는 여성이 더 많다. 지난 5년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의 수는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여성의 수와 맞먹는다. 1938년 창립된 미국 소아마귀 구호 모금 운동본부는 임신 중 구타가 선천성 기형과 유아 사망의 주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의 고민은 이런 숫자들은 축소 보고된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출처를 제시하기 힘든 옹호 자료라는 사실이다.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대책? 이는 인과관계가 뒤바뀐 사고다. 문제가 아니라고 보니까 조사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통계가 부실한 것이다. 원래 사실은 의제 설정 과정의 산물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다. 학문의 자유? 여성 폭력에 관한 한 자유, 가부장적 통념보다 학문의 발전, 기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는 간혹 중얼거린다.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 하긴 인간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존재지. 완전 범죄는 가능하다. 범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보이지 않을 때다. 사회적 약자가 구타당하면 그렇다. 이런 글입니다. 글이 참 아프죠. 현실이 참 아프죠. 그 다음에 책은 한국 여성 인권 운동사입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역금이고요. 1992년 2월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다. 사실 이 법은 제정될 필요가 없었다. 그전에도 법은 있었다. 정조에 관한 제. 성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아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극단적 차별이 법 위에 군림하는 한 여성에게 세상은 무법천지다. 법무부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여전히 성폭력 신고율은 2에서 6%에 불과하다. 최근 보고는 아니지만 성폭력 신고율이 낮은 것은 세계 공통이다. 낮은 신고율, 그보다 더 어림없는 기소율, 더 어려운 유죄 판결률을 고려하면 실제 성폭력 발생이 처벌로 연결되는 비율은 소수점 한참 이하다. 집단 성폭행이나 유아 성폭행처럼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성폭력조차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2016년 아카데미 영화제 작품상을 받은
스포트라이트는 성직자의 어린이 성폭력 실화를 다룬다. 성폭력은 사법체계가 아니라 기자, 지역사회, 피해자가 수사해야 하는 일임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피해자와 엄청난 사명감을 품은 특별한 사람들이 나서야 하는가? 그 이유는 성폭력 사법 처리 과정이 다음과 같은 전형을 밟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어렵게 신고하면 기소 단계에서 기각되거나 판결 단계에서 무죄가 된다. 그 다음 순서, 피해자는 비난과 위협에 시달리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피해자가 가해자, 용의자가 되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가장 큰 좌절을 주는 성폭력 사례는 성직자, 의사, 교사, 상담가, 법조인처럼 특수직업 종사자, 즉 가해자가 시민보호 업무를 맡는 직종인 경우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실명 공개다. 가해자들은 성폭력을 범죄가 아니라 도덕적 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명 공개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사회가 파헤친 것은 무슨 사건처럼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이었다. 성폭력은 생물학적 욕구가 아니라 성별 권력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다. 실명 공개는 전자팔찌, 화학적 거세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미국의 매건법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기소된 적이 있는 사람의 이름은 물론 나이, 주소, 전화번호, 사진, 직장, 자동차 번호까지 공개한다. 1994년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7세 여아 성폭행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매건은 그 소녀의 이름이다. 96년 연방 법률로 제정된 이후 미국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로 누구나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 포르노그래피 안드레아 두어킨입니다. 군 위안부 운동에도 참여한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샬럿 번치 미국 러커스 대학 교수는 사회가 성차별과 여성살인을 당연시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 손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어이없지만 현실적인 발언이다. 피해자는 여성의 성 역할 중 하나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놀라는데 실상 원인은 같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서울 강남역 사건이 낯설었다. 매일, 아니 몇 분마다 일어나는 일을 몰랐단 말인가? 성차별은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지만 너무 만연해서 정치로 관주되지 않는 특이한 정치학이다. 개그맨 장동민의 여자들 머리 멍청, 참을 수 없는 처녀, 아닌 여자 같은 발언부터 강남역 살인까지 공통점은 무엇일까? 수천 년간 일상 문화였던 여성 혐오가 여성들의 대응으로 갑자기 뉴스가 되었다는 점이다. 여성 혐오는 인류 문명의 가장 강력하고 독자적인 문화적 기반이다. 인종 역할, 계급 역할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러나 성 역할이란 말이 널리 쓰이는 것은 성차별이 부정의가 아니라 지켜야 할 규범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차별은 심한데 인식이 낮은 사회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 남성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여성에게는 모욕, 차별, 생명 위협이다. 남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응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행복권 침해로 생각하고 증오와 피해 의식을 느끼기 쉽다. 얼마 전 남자 동창이 여성의 고시 합격률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기에 너는 오바마가 목화 농장에서 일하지 않는 게 불만이겠구나.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네가 안 변한 거야. 라고 말하는 바람에 나는 가해자가 되었다. 인권, 평등, 사회의식 전반에서 남성들의 문화지체 현상은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고 개인 차원에서도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다. 저출산, 비혼 여성 증가가 대표적 결과다. 사실 나를 가장 놀라게 한 사건은
나도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라는 운동이다. 잠재적 가해자라니.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라면 여성의 현실적, 현재적, 일상적 피해는 누가 저지른 일이란 말인가? 물론 선이겠지만 무지에서 나온 선의는 지배 세력의 관용과 성찰로 둔갑하기 쉽다. 사회적 모순의 잠재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빈부격차를 잠재적이라고 하는가? 지역차별, 장애인 차별도 일상적이고 노골적이지 잠재되어 있지 않다. 성차별은 더욱 그렇다. 따라서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는 나는 성차별 구조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로 바꿔야 한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서구의 급진주의, 레디컬 페미니즘 사상은 급진적이라기보다 발본적이라는 뜻이다. 이 사상은 사적 영역,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치적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공사 영역 분리 이데올로기를 비판했다. 가부장제의 근본 뿌리를 이론화했다는 뜻이다. 이후 본질주의라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건너뛰고서는 여성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남성이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착취한다는 사실이 이들의 노력으로 증명되었다. 성역할 이성의 결혼제도, 성인신매매, 성폭력, 살인의 연속성이 밝혀진 것이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대표작 안드레아 드워킨의 포르노그래피, 여자를 소유하는 남자들은 과소평가된 고전이다. 이 책은 잠재적 가해는 일상적 폭력의 내용과 구조와 역사를 파헤친다. 서양사의 재해석이라는 점에서 제2의 성에 비견할 만하다. 내가 처음 여성학을 공부할 때 외워버린 책이다. 잠재적 가해자. 저도 이제 한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그러면 성폭력의 잠재적 가해자가 아닌가? 근데 정희재 선생님 말씀은 사회적 모순에 잠재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성차별 구조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로 바꿔야 한다. 그게 맞더라고요. 가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쵸? 권력이니까요. 그 다음에 220쪽 프로이트 심리학 비판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에리 프롬. 말을 썩는 것은 살을 썩는 것보다 관능적인 행위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다. 나는 섹스보다 대화가 더 심각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 말이 통한 다음에 올 천국과 파국을 알기에 되도록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엮이는 것만큼 재앙도 없다. 말은 물질이다. 말 한마디는 빚만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한다. 나는 예전에 이송희일 감독의 우린 친구가 없으면 끝이잖아 와 서울인권영화제 표였던 나는 오류입니까? 로 몇 달 버틸 양식을 구했다. 페미니스트를 제외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상가는 프로이트이고 가장 빼어난 이론은 정신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사유의 독창성, 이론 내부의 자기 배반적 질문들, 모순을 지나치지 않는 집요함, 모든 이분법의 해체, 특히 그 성실성. 푸코나 라캉의 저작 중에는 강의록이 많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쓴 것을 보라. 프로이트가 해체한 이분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인식론은 말의 유물론이다. 상담치료, 다마요법은 약물이나 수술이 아닌 언어로 육체의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한다. 상담자와 내담자, 분석자와 피분석자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동안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 그 관계는 앞서 말한 대화처럼 사랑과 찬미, 집착, 증오, 반발, 도전이 뒤섞인 것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과정은 상담가의 자질이라기보다는 대화, 분석 상황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담자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담자는 상담자에게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인간관계를 대리 체험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그 유명한 정신분석의 핵심 개념인 전이다.
전이의 발견과 분석은 의사로서, 사상가로서 프로이트의 뛰어난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내담자의 어린 시절에 집중함으로써 전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전부처럼 여겨졌고 내담자는 유아화되었다. 전이는 치료의 중간 단계다. 분석자는 피분석자의 감정을 거절해야 하고 피분석자는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마르코제는 사회적 전이, 즉 무력한 개인들이 권위적인 지도자를 원하는 현상을 비판한다. 악이 판치는 사회일수록 등장하는 자칭 구원자, 치유자, 멘토들을 조심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도 이들의 전성기다. 히틀러나 드골의 카리스마에 대한 대중의 맹목적인 두려움과 숭배와 애정은 현대사회에서 흔한 일이다. 트럼프 현상은 가장 쉬운 예이면서 메시아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르코제는 전이가 분석자의 직업병을 조장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로부터 직업상의 애정과 절박한 믿음을 경험함으로써 나르시시즘에 빠지기 쉽다. 게다가 대개 분석자는 남성, 피분석자는 여성으로 성별화되어 있다. 이때 전형적인 남녀관계, 상담에서는 최악의 인간관계로 전락하게 된다. 성폭력 가해자들 중에는 이 달콤함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힐링 방면의 직업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여성신학의 선구자 메리 데일리는 여성주의 의식이 없는 상담자는 폭력범이라고 썼다. 테라피스트, 더 레피스트가 되는 거죠. 여성 내담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 금품, 감정을 갈취하는 이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전이 여성주의 의식이 없는 상담자는 폭력범이다. 이 부분이 참 와닿고, 참 말을 썩는다는 거, 상담을 한다는 거. 저도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상담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야 좀 내 자신도 치유를 하고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223쪽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1004개의 포스트잇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팀. 지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일어난 여성 증오 살인. 이 책의 저자는 강남역 10번 출구에 추모에 포스트잇을 붙였던 시민들이다.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들은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포스트잇 1004개를 일일이 촬영하고 체록했다. 인쇄 전액은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책으로 다시 기부되고 전자책은 무료 배포된다. 이 책은 한국 사회에 두 가지 희망을 주었다. 아직 언론 출판의 사명이 남아있으며 여성의 역사를 보존하자는 개념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군 위안부 경우처럼 생존자의 증언이 역사의 유일한 증거가 될 때 가해자는 그들이 죽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이 책은 비록 그 여성은 23세에 희생되었지만 사라질 역사를 붙잡은 든든한 첫 발자국이다. 나는 이 책을 아들을 키우는 부모,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여성, 페미니스트, 특히 여성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한다. 20, 30대가 대부분인 이들은 이미 여성의 현실과 여성주의적 사유를 체현하고 있었다. 네가 나야. 또 다른 내가 죽은 세월호, 강남역, 우리가 살아남을 곳이 한국에 있을까? 이 말에는 성차별, 연대, 한국 사회가 압축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여자에겐 무시당할 수 없었던 남자. 혐오가 살인을 만들었는데 왜 혐오에 대한 합의 없이 추모를 방해합니까? 오늘도 억지로 남장을 해서 살아남았다. 당신을 보러 대전에서 왔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남자에게 보호받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 없이도 안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남성을 범죄자로 일반화하지 말라고? 여자는 이미 피해자로 일반화됐다. 칼끝이 향한 곳이 분명한데 어떻게 눈먼 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994년 출생성비 116,
셋째 성비 200 이상. 태어난 것만으로도 살아남은 세대. 얼마나 더 살아남아야 하나요?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글이죠. 남성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중심으로 삼아 여성의 가치를 정의해왔다. 여성은 남성의 산물이다. 개인 남성이 전체 여성을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이 때문이다. 여성이라는 작은 공통분모 하나 때문에 일상과 목숨을 잃는 세상에서 여성은 일시적으로 너는 나다라는 정체성의 정치를 주장한다. 여성의 저항은 그 자체로 보편적인 사회 정의다. 이들의 목소리가 가시화되면 여성의 복종으로 성립되어 온 가부장제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포스트잇의 가장 많은 내용은 잊지 않겠다였다. 고 합니다. 그 다음에 226쪽. 하나이지 않은 성. 루이스 이리가레. 김효정 감독의 여성 성기 제거를 다룬 영화 소녀와 여자를 보았다.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소녀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으로서 여성 할례, 음액 제거라고도 한다. 사티, 황산테러, 지창금 살인, 명예살인, 신부 불태우기까지 유형은 다르지만 사회마다 여성 신체 훼손, 살인 문화가 있다. 강남역 사건은 여성에 대한 비하가 살인으로 드러난 흔한 일이다. 나는 이번 사건이 젠더라는 독자적 모순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소지니, 여성에 대한 혐오는 다른 약자 혐오와는 역사와 성격이 다르다. 이는 성차별의 과시화를 위해 중요한 문제다. 이 사건을 여러 혐오 현상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성들 간의 자존심, 자원, 욕망을 둘러싼 갈등을 여성의 몸에 실현하는 체계화된 사회 시스템이다. 문제는 남녀 대립적 사고방식이다.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람이 죽었고 여성들은 두려움을 표현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를 남성에 대한 혐오라고 한다. 무슨 대책이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현상은 극한의 성차별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의 지적 수준을 반영한다. 적반하장이 더 분한 법, 남성 혐오는 여성에 대한 비하보다 나를 더 공포에 떨게 했다. 이리가레의 전략은 기존 정신분석의 틀 안에서 그들의 이론을 반사하는 주체가 되자는 것이다. 유명한 거울 이론의 등장이다. 이때 이제까지 스스로 태양이었던 남자들은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성, 하나의 언어만 존재한다. 이리가레는 말한다. 나는 남성, 여성의 대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성성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당연하지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전혀 없으니까요. 바람직한 여성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제가 알기론 여성은 없는데 여성성이 있다는 발상이 문제 아닐까요? 여성의 언어는 없다. 남성 사회의 전략은 여성을 폐쇄 회로에 가두어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성이 생존하려면 낯설고 애매모호한 액체의 형태로 남성 경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를 면담하다 보면 직업, 학력, 나이를 불문하고 똑같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남들 다 아는데 나만 걸려서 억울하다. 여자가 원했다는 피해의식이다. 전자는 성폭력이 일상 범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후자는 더 심각하다. 폭력 상황에서는 어떤 인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여성은 그 어떤 대응이라도 동의로 간주된다. 여성은 시체처럼 움직이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의미다. 이것이 가부장제 사회의 네크로필리아, 시체 성애다. 요지는 백인 남성의 언어가 인류의 유일한 언어라는 사실이고 결핍을 결핍한 이들은 절대로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 자기의 행동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을 괴물이라 부르지만 이조차 과분한 상징계다. 이런 글이었고요. 229쪽 가스등 이펙트 로빈스턴입니다. 잉그리드 버그먼과 샤를 부아예 주연의 1944년작 영화 가스라이트는
어떤 인식론과 접속해도 의미 만점의 텍스트다. 내용은 간단하다. 아내의 유산을 노리는 남편이 가스등을 조작하여 깜빡이게 하고 아내는 자신이 본 가스등과 믿어주지 않는 남편 사이에서 혼란을 느낀다. 아내는 남편의 의도대로 정신병자가 되어가지만 결국 자기가 본 것을 믿는다. 이 영화는 본 것과 들은 것의 차이, 사회적 약자의 경험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 거짓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장치, 인식과정의 성별 정치학과 사회성, 자신만의 언어는 어떻게 획득 가능한가 등 수많은 이슈를 제공한다. 미국의 여성 심리 상담가 로빈 스턴은 이 영화를 소재로 쓴 책 가스등 이펙트를 통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식론적 공경을 가스등 효과라고 명명했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고 방황하는 여성들에게 저자는 옳고 그름 대신 본인의 느낌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한다. 이 책은 자신의 인식을 부정하는 사회에 살면서도 바로 그 사회의 주인인 남성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여성들의 실패를 분석한다. 여성으로 대표되는 지배 언어에서 배제된 타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느낌과 감정을 인정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허위의식, 지배 이데올로기, 쇠뇌로 불리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여성학 시간 강사로서 가장 좌절스러운 순간은 여학생들이 내 강의와 남자친구의 분노 사이에서 괴로워하다가 수업을 철회할 때다. 반대로 어떤 여성들은 내 말이 너무 당연하다며 더 확신에 찬 언어를 요구한다. 인류의 역사를 요약한다면 강자, 백인 남성의 경험과 기존 언어는 일치하는데 그 외 사람들의 삶과 언어는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사다. 약자는 자기 언어가 없는 사람이다. 저들의 말은 자본, 권위, 미디어인 데다 논리적이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내 말에는 이 모든 자원이 없다. 강자의 언어는 지당하신 말씀이거나 사익을 대변하는 선전에 불과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언어로 돌아간다. 약자에게는 침묵 혹은 적의 언어로 사회를 설득하라는 불가능한 임무가 주어진다. 아마도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진실게임 중 하나는 그날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일 것이다. 우리는 매일 누가 돈을 받았는가,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몸통은 누구인가를 두고 가스등을 켜대는 세력에게 시달린다.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는 미칠 것 같다. 권력자의 말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민초의 말은 주관적인 피해의식으로 간주된다. 이때 약자의 무기는 단 하나, 자신을 신뢰하고 기존 언어를 의심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중얼거림과 산만함, 비논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새롭다. 세상 만사, 독창성이 선이고 진부함이 악인 이유다. 수세기 동안 여성은 남성 사회가 켠 가스등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직관을 부정당해왔다. 미친 여자는 오로지 남성의 경험에 의해 판정되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미스터리였다니.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보살필 의무가 있다. 여성의 인식과 자신감을 믿자. 서로에게 가스등을 켜지 말자. 이런 글이었고요. 다음 글은 232쪽. 교육 현장과 계급 재생산, 폴 윌리스입니다. 트럼프의 등장과 브렉시트의 주도 세력인 백인 남성 노동자 계급, 지구촌의 뉴스메이커다. 문제는 이들이 바람직한 사회 변화의 동력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나 그 반대였다는 사실이다. 노동자 자녀들이 노동자가 되기까지. 저자에게 학교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다. 노동계급 부모를 둔 남학생들은 권위에 반항하면서 남성 문화인 사나이들로 성장해간다. 남자아이들은 자신이 솔직하고 직선적이며 성욕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을 타고난 우월성의 징표로 삼는다. 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체제 수능이고 계집애들 문화다. 남자 아이들은 당장의 남성성을 획득을 위해 미래를 포기한다.
세상이 이 모양인데 왜 변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왜 지배 세력에 협력하는가? 이 측은 그 주요 원인이 남성성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주장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백인 남성 노동자는 계급적 타자인 자신의 위치를 사회 변화를 위한 분노로 승화하기보다 지배 계급 남성과 동일시하는 근거로 삼는다. 자신이 비록 노동자이긴 하지만 인종적으로는 백인이고 성별로는 남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계급적 열등감을 이주민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배타성 우월의식으로 보상받고자 한다. 마르크스 이론의 결정적 실패 원인 하나는 성별과 인종 개념의 부재다.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무엇으로? 남성은 미소진이, 여성 혐오로 단결했지만 노동자는 인종과 성별, 국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정체성은 다른 정체성과 상호작용의 산물이지만 작동 방식은 고착적이다. 남성 노동자, 중상층 여성, 유색인 부르주아는 모두 부분적인 결핍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인종, 성별, 계급, 구조에 대항해 단결하면 좋겠지만 역사상 그런 사례는 없었다. 1970년대 영국 이야기지만 영원한 함의가 있는 책이다. 백인 남성 노동자는 여성과 유색 인종을 비하하고 추방하는 데 앞장선다. 그렇다고 그 이익이 그들에게 돌아갈까? 중산층 여성은 가난하고 열등감 많은 남성보다 문화자본, 경제력, 유머를 갖춘 남성을 좋아한다. 노동자 남성들은 지배계급에게 저항하는 대신 여성에게 화풀이를 한다. 이런 글이었고요. 또 넘어가서 호르몬의 거짓말, 로빈 스타인델카. 가부장제 사회에서 미인대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성의 몸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모든 미인대회의 심사 기준은 인생의 한창 때인 젊은 여성이 참여하는 미스 코리아를 따른다. 36, 24, 36, 170cm에 45kg이 공식이다. 그야말로 뼈를 깎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태인데 실제 성형 시술을 통해 뼈를 깎는다. 그리고 또 넘어가 볼까요? 너무 많네요. 이제 많은 책들이 있는데, 헝거라는 책 한번 볼까요? 록산기 246쪽입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글은 글쓴이 자신의 이야기이다. 이야기를 쓰는 형식이 다를 뿐이다. 영화든 소설이든 논문이든 신문 기사든 모두 그 글을 쓴 사람의 이야기다. 따라서 자전적 소설이라는 말은 동어 반복이다. 자기 현실과 재현 사이의 거리는 글마다 다르지만 가장 어려운 글쓰기는 헝거 같은 형식의 이야기다. 자서는 자서전과 다르다. 성별과 인종, 계급 등 사회적 위치성과 무관하게 자서는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이 이슈는 드러내기 어렵다기보다 잘 드러내기 어렵다. 자기 연민과 나르시시즘은 최악의 인성이자 글쓰기 태도인데 그 덫에 걸리기 쉽다. 예술에서 권력자는 상처받은 사람,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하긴 상처가 아니라면 왜 쓰겠는가? 상처가 없으면 쓸 일도 없다. 작가는 학자도 마찬가지다. 죽을 때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덮어도 솟아오르는 상처가 있어야 한다. 자기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경험을 쓰는 것이 아니다. 경험에 대한 해석, 생각과 고통에 대한 사유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산을 넘는 일이다. 록산기의 헝거를 읽고 나는 열패감과 좌절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감히 그가 부러웠다. 그는 해냈다. 그것도 아주 잘 해냈다. 이런 거죠. 헝거라는 책을 읽고 싶어지네요.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정혜진 선생님의 책을 2권을 읽었어요. 이제 한 권당 3장씩 나눠져 있고 6주 동안 이 책을 했네요. 6주 동안 정혜진 선생님의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게 참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제 자신을 많이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정희진 선생님의 마음가짐, 이분의 삶이 고스란히 이 글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도 정희진 선생님처럼 글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요. 참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참 좋은 책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내가 글을 쓴다면 글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많은 문장들의 글을 줄을 치면서 봤고요. 이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도 괜찮겠다. 여기에 있는 문장을 외운다기보다는 그 마음가짐, 그 철학, 그 영혼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정희진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 정희진 선생님처럼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책을 또 읽고, 어쨌든 계속 읽고, 또 저의 글을 한번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